개장 전 시장의 중심이 될 이슈앤 전략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 반종민 소장은 지난 코너에서 인사드렸고요.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와 헤르메스탁 하창환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에이블에셋 유강희 대표도요. 어서 오세요. 자, 오늘 이슈앤 전략 첫 번째 소식, 연고점을 경신한 지난주 코스피 지수 시장 진단으로 출발해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코스피는 2,800포인트 박스권 돌파를 넘어서 2,871포인트에서도 종가를 터치하다가 이제 2,860포인트에서 종가를 형성했죠. 잇따라 연고점을 경신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젠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도 부각되면서 투자 심리에 긍정적 영향이 지속될 것으로 시장은 전망하고 있는데요. 자, 2,900포인트를 정조준하고 있는 우리 시장입니다. 하반기에는 어떤 포인트에 주목하며 대응 전략을 세워보면 좋을지 하창환 본부장께 들어볼게요. 네, 일단은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굉장히 좀 잘 나오게 되면서 이제 파생에서의 좀 강력한 수급 트리거가 만들어졌고, 거기에 따라서 대량 이제 수급들이 들어오면서 지수가 이제 직전 고점을 뚫어주는 그런 상황이 마련이 됐습니다. 일단 실적 자체가 예상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흐름들이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출 데이터에 대한 흐름이 유지가 되는 거를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또 발표될 11일에 내용들을 좀 잘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금리 인하 기대감이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경제 데이터들이 또 이번 주 목요일과 금요일에 이제 CPI와 PPI가 나오게 되는데, 거기에서의 좀 변화들을 좀 잘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거시적인 그런 수치만 체크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세부 항목까지 잘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제 물가 지표에 대한 하락이 나오게 됐었던 주 요인은 에너지 가격의 하락에 따른 에너지 상품 가격들이 많이 빠지게 되면서 각종 데이터가 잘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택이나 이런 흐름들은 지표의 흐름들을 본다라고 했을 때 상당히 고착화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WTI가 다시 배럴당 83불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에너지 가격에 대해서 다시 반등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물가 지표가 다시 한번 상승을 하는 움직임들이 만들어지게 될 것이고, 이건 이제 물가에 또한 고착화 이벤트가 되기 때문에 패드워치에 대한 이런 금리 인하 전망 수치들이 조금 일부 변경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점을 꼭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가에는 좀 마이너스네요, 그 부분은. 그렇죠. 그래서 에너지 가격 자체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허리케인 시즌이기 때문에 만약 거기에 따라서 정유시설이 또 피해를 받게 되는 상황이 마련이 된다라고 한다면 유가가 다시 한번 좀 급등이 나올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런 이제 기후 변화까지 지금은 꼭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하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지게 된 주 계기는 아시겠지만 비농업 고용 부분에서 4월과 5월 달에 수정치가 발표가 됐고요. 그게 이제 11만 1,000건이 좀 떨어지게 되는 흐름들이 마련이 되면서 금리에 대한 이런 기대감, 인하 기대감들이 상당히 높아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용 자체는 상당히 조금 굳어가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그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하기 위해서는 목요일에 발표되는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뿐만 아니라 연속과 4주짜리에 대한 동향을 좀 면밀하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또 고용 쪽이 너무 많이 급격하게 변동이 나오게 된다면 문제가 좀 있긴 있거든요. 지금 실업률이 4.1%이기 때문에 일단 인하가 되기 전까지 4.3, 4.4 수준까지 간다라고 한다면 또 고용에 대한 문제가 또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수치들이 조금 유지가 되면서 서서히 탄력적으로 둔화되는 흐름들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는 점, 또 이제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 이번 주 금요일부터 또 시작이 되기 때문에 해당 부분들에서의 데이터들 좀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창환 본부장이 짚어준 국내외 주요 경제 지표에 주목하면서 이번 주도 시장 흐름을 잘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삼성전자가 지난 금요일에 2분기 잠정 실적 발표했죠. 그야말로 서프라이즈를 기록했고요. 종가가 87,100원인가요? 굉장히 높게 지금 마감을 했습니다. 주가 10만 원을 향한 기대가 커지고 있죠. 삼성전자 투자자들의 바람처럼 계속해서 실적 성장을 이어갈 수 있을지 김선영 대표에게 전망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앞으로 나올 이슈들이 뭐가 있는지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 말씀드린 대로 지난주에 이제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잘 나왔는데요. 이게 실적뿐만 아니고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셔야 될 중요한 의미가 있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예전에 메모리 가격 되게 안 좋을 때 굉장히 언론들에서 많이 나왔던 내용들이 재고 자산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너무 불량에 가까운 재고 자산들이 너무 많이 쌓였기 때문에 이게 삼성전자 실적에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제가 분명히 그때 이 시간에 나와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너무 과하게 재고 자산에 대한 충당금을 설정했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환입이 되게 되버리게 되면은 회계학적으로 분명히 이게 실적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 시점 분명히 온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게 올해 상반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2분기 이번에 들어왔습니다.
뭐냐면은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혹시나 싶어서 돈을 좀 많이 모아놨고 그걸 좀 빼놨는데 생각보다 상황이 많이 안 좋진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빼놨던 돈을 다시 들고 들어오면서 그게 오히려 실적으로 잡혔고 이제 자산으로 잡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실적이 좀 의미가 있는 부분 여러 가지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AI 넣으면서 S24 갤럭시 휴대폰이 굉장히 판매가 잘 됐고요. 그리고 제가 그동안 계속 강조드렸었던 SDC 있죠. 이제 디스플레이 쪽이 실적 호조가 나오면서 실적에 좀 힘을 보태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는 이거가 이제 시작 단계라 보고 있는데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애플이 이번부터 이제 휴대폰을 넘어서 태블릿까지 다 이제 디스플레이를 다 바꾼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왔잖아요. 게다가 중국산도 나오긴 하지만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가 애매하기 때문에 중국은 아무리 생산 뽑아도 그 미국에 못 팝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나라가 반사이익을 충분히 얻을 수 있는 부분이고 실적이 기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삼성전자가 치킨 게임 끝내고 나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힘을 쓰기 시작하죠. 뭐냐면 D램과 낸드 플래시의 가격을 올리겠다라고 고객사들한테 얘기했습니다. 똑같이 하나를 팔아도 더 비싸게 팔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더 실적이 잘 잡힐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제일 큰 거. 엔비디아 쪽으로 HBM3 납품하겠다는 그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는 한 번에 레벨업 될 수 있고요. 만일 외부적인 어떤 요인들이 도움이 다 된다라고 하고 뭐 부정적인 게 없다라고 하면은 10만 전자 한 방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난주까지 한 이틀간의 어떤 움직임은 너무 좀 오버슈팅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쉬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체크하셔가지고 투자는 그대로 쭉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자의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코스피 레벨업을 유도한 만큼 주변에 보면 정말 금요일 계좌 열어보시고 너무 고맙다, 너무 반갑더라 삼성 하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하반기에도 반도체 대장주의 주가 우상향을 우리 증시 계속해서 기대해보면서 활기를 띠길 기대해보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IPO 열기가 아주 뜨겁습니다. 하지만 최근 새내기 종목들의 성적표는 굉장히 한숨이 나오고 있죠. 공모주 거품에 대한 우려가 다시금 제기되고 있는데요. 투자 시 어떤 점을 우리가 좀 꼭 챙겨봐야 하는지 유강희 대표께서 이번엔 살펴봐 주시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상장한 그 공모주 31개 중에서 21개 정도가 공모가 이하를 좀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좀 공모주 시장이 좋지 않을 때는 의무 보유 확약을 좀 확인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의무 보유 확약 같은 경우에는 기관 투자자가 이제 공모주 투자를 했을 때 일정 기간 동안 보유하겠다라는 자발적 약속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아무래도 새로 상장하는 종목이 장기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면은 이 의무 보유 확약 자체를 좀 높게 가져가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의무 보유 확약을 높이게 되면은 배정 물량도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올해 청약 당시에 의무 보유 확약이 비율이 10% 미만인 기업이 18개였는데 그 중에서 15개 기업이 공모가를 지금 하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최근에 이노스페이스나 하스 같은 경우가 상장을 했는데 분위기가 좀 좋지 않았습니다. 아, 이노스페이스는 말도 안 됐습니다. 네, 많이 하락을 했죠. 매출이 너무 적기도 했고요. 네, 이 두 기업 같은 경우가 아무래도 그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이 10% 미만이고 또 하나 특징이 있는 게 기술 특례 상장으로 상장한 기업입니다. 근데 저희가 최근에 이런 기술 특례 상장 기업 같은 경우에는 기업 가치 거품에 대한 논란들이 나왔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기술 특례 상장 같은 경우에는 기술력이 뛰어난 기업들이 적자를 보고 있지만 상장 기회를 제공하자라는 측면에서 만들어진 제도인데 이렇게 기술력이 좀 필요한 종목들 같은 경우 아무래도 기술주나 바이오주들이 좀 집중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파도 같은 경우에는 23년 8월 달에 1조 원이 넘는 기업 가치 평가를 좀 받았었는데 매출 뻥튀기 좀 논란이 일으면서 큰 폭의 좀 하락을 기록을 했었고요. 이렇게 기술 특례 상장을 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5년 이후부터는 매출액 30억 조건을 좀 맞춰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매출액 30억 조건을 좀 맞추지 못하는 기업이 기술 특례 상장 기업들 중에서 29년에 상장했던 상장사 중에서 한 7곳 정도가 이 30억 조건을 못 맞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상장 폐지가 안 되려면 매출 30억 원을 유지해야 된다는 얘기죠. 네, 관리 종목 공모한 지 5년 네, 이후에. 예, 관리 종목 편입 조건에서 매출액 30억 조건이 있기 때문에 관리 종목 편입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바이오 기업들이 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기술 특례 상장 기업들 같은 경우에 투자를 하실 때는 아무래도 당일 매도 전략이 좀 유효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저희가 공모주 투자를 할 때 직접 투자하시는 방법도 있지만 공모주 펀드를 좀 활용하시는 방법도 유효할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코스닥 벤처 펀드인데요. 코스닥 벤처 펀드 같은 경우에는 투자하실 때 소득공제 혜택도 받으실 수 있고 특히 코스닥 공모주 같은 경우에는 25%를 우선 배정해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활용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분리과세 하이힐드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우선 배정 효과가 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공모주 펀드를 좀 활용을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다양한 뭐 방법들이 있군요. 사실 뭐 공모주 당일에만 제일 잘 팔면은 사실 뭐 이렇게 리스크가 조금 적어 보이기도 하는데 하여튼 문제는 기술특례 상장 파두 사태였던 것 같습니다. 연매출 막 1,200억 이렇게 예상하다가 딱 까보니까 예, 3분기였나요? 뭐 5,900만 원밖에 안 됐다. 뭐 이러면서 우리 충격을 줬었는데 어쨌든 그 파두 자체도 지금 시가총액 보니까 1조 원 뭐 이렇게 되더라고요. 파두 투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직까지는 조금 시기상조일 것 같고요. 매출액이 조금 더 올라오는 모습들을 좀 확인하시면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매출도 그렇고 이제 이익이 계속 적자다 보니까 조금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유 대표 설명이었고요. 자, 상장 기업에 대한 보다 냉정한 평가가 필요해 보입니다. 공모주 투자 때 신중한 접근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정부가 지난주에 법인세, 배당소득세, 상속세 등 기업 밸류업 3종 세제 혜택 발표했습니다. 이에 더해서 이달 말에 추가 밸류업 세제 지원 방안을 공개할 예정인데요. 금투세 폐지, 상속세 인하 이런 방안들이 거론되는 상황입니다. 물론 야당이 반대하면 못하겠죠. 우리 이성웅 이사께서 이 자세한 내용 짚어봐 주시죠. 우선 여기 핵심은 기업 밸류업을 통한 자본시장 선진화가 핵심입니다. 그러면 세부적으로 이 정책과 관련된 구체화된 수치 이 부분이 언제 발표되는지가 중요하겠는데요. 추가 밸류업 세제 지원 방안을 마련해서 이번 달 말에 공개할 예정에 있습니다. 고려되는 부분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등이 고려가 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상법 개정안 통과와 함께 다뤄질 것으로 보이는데 짚어주신 것처럼 여야 합의죠. 이 부분이 개결이 돼서 통과가 돼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방향성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수가 추가로 레벨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하나의 정책임을 말씀을 드리고 특히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는 좀 통과가 되어야 소액주주와 기존 뭐 대주주의 차등 이런 부분에 갭도 좁힐 수 있기에 좀 통과에 대한 무게를 개인적으로는 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관련주에 대한 부분의 접근인데요. 보통 뭐 밸류업과 관련해서는 주주 친화 정책이 확대될 수 있는 잉여 자본들이 있는 금융주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뭐 자동차 이런 쪽이 보통 부각을 받아왔는데 상법 개정안 통과 상속세에 대한 개편 같은 경우는 지금 지배구조 개편을 단행해야 되는 기업들 같은 경우가 지배구조 개편이 단행될 수 있는 구조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삼성물산, 현대글로비스, 현대모비스, 한화 이런 쪽이죠. 즉 삼성그룹주, 현대차그룹, 한화그룹 이런 식으로 좀 가깝게 지배구조 개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법 개정안, 상속세 변화를 놓고는 좀 체크해야 되는 업종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소식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안 부진에 빠져있던 2차 전지 관련주가 오랜만에 강세를 띠고 있는데요. 올해 들어서 미국 증시에서 테슬라가 지난주에만 27%나 급등하면서 투자 심리가 살아났다는 분석인데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추가 상승 여력 더 기대해봐도 좋을지 아니면은 근본적으로 무엇이 조금 더 해소되어야 뭐 어떤 데이터를 조금 우리가 확인해보고 들어가야 할 필요가 있는 건지 김선영 대표께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뭐 삼성전자나 2차전지만 본다 하더라도 남들 다 안 된다고 할 때 투자하는 게 맞습니다라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아직 갈 길은 멀었습니다. 근데 테슬라가 좀 급반등을 해주면서 국내 투자자들의 원픽 자리를 다시 찾았다. 엔비디아를 제치고 원픽 자리를 찾았다는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요. 일단은 최근에 보니까 제일 많이 사고 판 주식이 테슬라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전기차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는 이유가 있는데 제가 보니까 한 2가지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2가지에 대한 의견을 준비해봤는데 첫 번째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격입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 한번 띄워주시죠. 본 자료는 미국의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보통 전기차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 IRA법을 반대하면서 뒤집는다라고 걱정을 되게 많이 하십니다. 근데 자료를 보시면은 이제 각각 배럴당 이제 유가 레벨당 이제 EV 배터리 가격의 예상도가 나와 있는데요. 보시면은 배터리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에 2024년에서 25년 사이에 ICE와 EV 즉 내연기관과 전기 차량의 비용이 같아진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25년도 배터리 가격은 보조금이 없이도 ICE 차량과 코스트 패러티가 똑같아집니다. 말 그대로 이제 보조금 안 줘도 이제 내연기관차와 전기차에 대한 어떤 가격이 똑같아진다는 그런 분석인데, 그걸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지금 전기차 비싸서 못 사는데 보조금이 없어서 전기차 가격과 내연기관차가 똑같아져요. 그럼 그다음부터 우리가 자동차를 살 때 뭘 생각할까요? 유지비 생각하죠. 기름값이 싸냐, 전기값 싸냐. 근데 이건 사실 거의 압도적으로 전기차가 싸기 때문에 자동차를 파는 기업의 입장에서 이제 자동차 판매 유인이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전기차 판매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좋은 어떤 결과가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즉 이미 시장은 보조금이 없는 상황을 준비를 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 되어서 보조금을 없앤다 하더라도 그게 크게 상관이 없다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트럼프 대통령 되게 되면은 임기 2025년도부터거든요. 이렇게 의미가 없다라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정책적인 부분인데 미국의 대선 특성상 사실상 지금 공화당, 민주당 지역 다 정해져 있습니다. 결국은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러스트벨트 지역이라고 하죠. 이제 스윙 스테이시라 불리는 이런 지역에서 누가 이기냐에 따라 다른데 러스트벨트 지역 같은 경우에 이제 오하이오주가 1990년부터 2010년까지 공장 일자리가 42만 개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반도체와 2차 전지 공장들이 들어가면서 허브로 성장을 하고 있는데 미국의 인텔이 26조를 투자를 했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반도체 공장 들어가고 있고 우리나라의 LG엔솔 기업 들어가고 있고 공장이 증설되면서 그 기업의 투자가 정말 크게 몇천 배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지금 어쨌든 이쪽이 성장을 하고 있고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특히 FDI, 외국인의 직접 투자가 늘어나면서 최근에 미국의 50개 중에서 일자리 생성수가 제일 많은 지역이 러스트벨트 지역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도 결국은 표를 얻어야 되는데 본인이 대통령이 된다고 공화당이 과연 이 지역을 죽일 것인가, 전기차를 죽일 것인가? 그러기에는 이 시장 너무 커졌습니다. 이런 건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뭐 중국산 전기차 미국에 대해서 뭐 100%, 200% 관세 친다 하잖아요. 정치적인 쇼입니다. 왜? 미국에는 중국산 전기차가 안 팔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인 쇼인지 아니면 진짜 팩트와 관련된 건 잘 체크해 보실 필요가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크게 상관없다라는 그런 말씀이고 투자는 그대로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2차 전지 반등 강력하게 지금 주장을 하셨습니다. 지금 특히 최근 들어서 테슬라 주가 막 뛰고 있죠. 저처럼 2차 전지 종목 하나도 안 들고 있는 사람들은 오늘 산다고 하면 어떤 종목 사야 됩니까? 어쨌든 최근에 제일 잘 나갔다는 기업 사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제가 예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포스코 홀딩스 같은 기업들은 제가 지금 많이 가격이 떨어져 있긴 해요. 근데 제가 예전부터 계속 목표가 100만 원을 제시해드렸던 게 꽤 됐거든요. 앵커님은 잘 아시겠지만 포스코 홀딩스 그리고 예전에 잘 나갔었던 에코프로 그룹 같은 기업들도 원래 잘 나갔던 애들이 다시 갈 때도 잘 나갑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런 기업들 위주로 다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테슬라가 시작했고 이 흐름은 천천히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들어가서 성과 낸다 이것보다는 중기적으로 내년까지 보고 투자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들어가시면은 삼성전자나 아니면 테슬라 같은 그런 수익 이상 충분히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말인즉슨 양극재 관련주들도 있고 음극재 관련주들도 있고 뭐 전고체 굉장히 섹터가 다양하단 말이죠. 네. 그런데 상반기 때 비교적 양극재 대비 전고체 쪽은 선방해주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런데 지금 포스코홀딩스를 말씀해 주셨다는 거는 양극재도 전반적으로 하반기 때 좋다라고 해석을 해봐도 좋은 건가요? 이게 좀 되게 좋은 게 뭐냐면은 이 전기차 시장, 이 배터리 섹터 내에서도 되게 많은 섹터가 나눠졌었어요. 근데 이 안에서도 지금 순환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저는 이제 양극재 턴이 왔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양극재 위주로 잡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양극재로 수익 내시면 그 다음부터 이제 그 흐름에 따라가지고 또 바꿔가면서 투자하시는 전략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출 데이터 뭐 판가 정도는 확인을 안 해도 지금도 충분히 매력적인 구간이다라고 보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미 내려올 만큼 내려갔고 이제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대선에서 승기를 잡아도 2차 전지 업황에 크게 타격은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 김선용 대표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아침에 나온 리포트와 공시까지 확인해 보고 오시죠. 박정원 캐스터입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리포트 정리해드리는 가장 빠른 리포트 앤 공시 시간입니다. 오늘은 상향 조정 리포트들이 대거 포착이 됐습니다. 증권가는 지난주 금요일 깜짝 실적을 발표했던 삼성전자와 LG전자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삼성전자에 대한 증권가 리포트만 7개가 발행됐는데 그중 4개 증권사들이 목표 주가를 올려잡았습니다. 그리고 LG전자에 대해서는 11개의 증권사 리포트가 발행된 점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편 코스맥스와 LX 일렉트릭의 목표 주가도 각각 기존 20만 원에서 25만 원과 22만 5천 원으로 상향 조정한 리포트도 나왔는데요. 그럼 먼저 삼성전자 리포트부터 짚어보겠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1,452%나 증가한 10조 4천억 원으로 집계되면서 시장 기대치를 25%나 상회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하반기 반도체 업사이클의 수혜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가 그간 삼성전자 주가의 상승을 발목을 잡아왔던 HBM에 있어서도 엔비디아 공급이 곧 가시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는데요. 그간 반도체주 랠리에서 소외됐던 삼성전자의 상승세가 지속할 것이라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BNK투자증권은 목표가를 기존 9만
9만 3천 원에서 10만 2천 원으로 올려잡았고요. 키움증권은 12만 원의 목표 주가를 제시한 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LG전자 리포트 살펴보시죠. LG전자는 지난주 2분기 영업이익이 1조 1,961억 원으로 작년보다 61.2%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역대 2분기 최대 실적으로 2분기 기준으로는 처음으로 1조 원을 넘긴 수치입니다. 시장 점유율 상승과 최근 신흥국에서 가전 매출이 호조세를 보이면서 2분기 가전에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는 등 실적이 예상보다 훨씬 좋았는데요. 실적 차별화에 따른 저평가 해소가 기대된다며 BNK 투자증권은 목표가를 기존 13만 원에서 14만 원으로 소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맥스 리포트입니다. 코스맥스의 2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시장 기대치에 부합할 전망입니다. 특히 영업이익은 전년보다 26% 증가한 580억 원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예상보다 2분기 중국 화장품 산업의 회복세가 더딘 것은 아쉬운 지점이지만 한국 화장품의 글로벌 인기가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면서 한국투자증권은 목표 주가를 기존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올려잡았습니다. 이렇게 가장 빠른 리포트앤 공시 박정원이었습니다. 역시 빨랐습니다. 자, 1분기 기준에 민수용 도시가스 미수금이 역대 최대인 14조 1천억 원대로 불어났습니다. 한국가스공사가 안 되겠다 이게 싶은 거죠. 도시가스 요금 인상을 전격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함께 주목해야 할 관련주 전망까지 하청한 본부장한테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가격을 올린다라는 점에서 이제 아무래도 가격이 계속적으로 동결됐었다는 부분에서 적자가 굉장히 좀 확대가 됐었던 부분이고 이제 인상이 되면서 우리에게는 조금 일부 부담이 더 확대가 되는 상황으로 진행이 됐지만 기업들은 좀 숨통이 트일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좀 진행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이제 수입 단가도 굉장히 좀 크게 높아지게 되면서 부담감이 좀 확대가 되고 있었는데요. 이제 8월 1일부터 또 이제 가격에 대한 상승 흐름들이 또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그 흐름에서의 좀 기대감들 좀 크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소폭 올라가는 부분이어서 이제 4인 가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약 3,770원 정도인데 이게 수많은 가구가 합쳐지기 때문에 금액 자체는 굉장히 좀 규모가 커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난해부터 계속적으로 가스 동결에 대한 흐름들이 나타나면서 실적에 대한 부담이 커졌는데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누적 적자가 42조 원 수준이었고요. 그다음에 SK가스나 뭐 이원 같은 경우도 반년째 이제 이 실적이 좀 안 좋아지는 흐름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가격 인상이 또 진행이 되고 또 조금 있다가 바로 뭐 또 인상이 되진 않겠지만 추가적으로 인상에 대한 가능성을 계속적으로 열어놓는다라고 한다라고 했을 때는 충분히 좀 이벤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또 이제 또 이 겨울철로 또 들어가면 계절성이 붙기 때문에 수요가 또 굉장히 크게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또 영향이 크게 커질 수 있다는 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격 인상이 나오게 된다면 또 이제 뭐 조선 쪽에서 관련된 발주가 많이 늘어난다거나 아니면 직접적으로 가격 인상에 따라서 수혜를 받는 그런 기업들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전력 관련된 부분들에서의 이슈가 될 수 있는데요. 일단 유가 자체가 그렇게까지 크게 그 단기 밴드 안에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유가보다는 기타 이제 조선이라든지 변압기 전력이라든지 직접적으로 이제 가격 인상에 따라서 수요가 확대가 되는 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래도 이 이슈에 따라서 이제 가장 좀 주목을 받는 쪽은 조선업종과 직접적으로 가격 인상에 따라서 실적에 대한 턴이 좀 나올 수 있는 기업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조금 더 확대한다라고 한다면 또 추가적인 전력에 대한 이벤트들을 또 소화를 해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전력기기에 대한 이슈들도 좀 부각이 될 수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해외 쪽에서의 이벤트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들 국내적으로 이제 전기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는 부분에서는 지속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산업군들이기 때문에 좀 연결성을 좀 가지시고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점 강조드리겠습니다. 주목해볼 만한 업종 쫙 정리를 해주셨는데 조선업종도 주목해보자고 하셨어요. 네. 원래 또 이제 하청환 본부장님은 조선주에 대한 투자 의견 긍정적으로 항상 제시해주시곤 했는데 네. 금요일 날 한국의 조선 수주가 6월 달 들어서 올해 최저치를 기록했다라고 했는데 그럼 만약에 지금의 조정이 나온다면 그 조정을 매수 관점으로 봐도 되는 거죠? 네, 조선업 같은 경우는 사실 상당히 조금 이제 긴 사이클적인 부분으로 보실 수가 있는데 월봉상 바닥에서 이제 한번 다시 턴을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실적적인 부분도 이제야 막 변화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뭐 현재 시점에서 단기적인 수주가 조금 꺾이더라도 전 충분히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이미 하고 수주한 있습니다. 게 뭐 엄청나게 쌓여있죠, 몇 년치가. 맞아요. 네, 맞습니다. 26년, 27년치까지 네, 깔려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도시가스 요금 인상 소식에 전거래일 증시에서는 관련주들의 변동성을 확대했는데 주목해볼 만한 업종 쫙 정리를 해보셨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소식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롯데리츠가 알짜 자산으로 꼽히는 롯데백화점 강남점을 담보로 내걸었습니다. 이달 만기가 돌아오는 2,400억 원의 부채를 갚기 위해서인데요. 자, 투자자들의 배당 수익률에는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광희 대표가 살펴봐 주시죠. 네, 맞습니다. 리츠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리츠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분들이 투자를 하게 되면은 부동산을 사게 되고 여기서 발생하는 임대 수익과 매각 차익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배당을 하는 구조로 운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편입할 수 있는 부동산의 종류를 보게 되면은 뭐 리테일, 그다음에 오피스 빌딩, 호텔, 물류 창고 등 다양한 부동산을 편입을 할 수 있는데요. 최근에 문제가 됐었던 부동산 펀드와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면은요. 부동산 펀드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자산만 보유를 하고 폐쇄형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보통 만기까지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리츠 같은 경우에는 여러 자산을 보유를 할 수가 있고 특히 상장된 리츠 같은 경우에는 주식처럼 언제든 자유롭게 매매가 가능한데요. 지난해 국내 상장 리츠의 배당 수익률을 보게 되면은 7.4% 정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수치만 보면은 사실 낮지 않은 수치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저희가 체크를 해봐야 되는 부분들이 고금리가 좀 계속되면서 리츠 같은 경우에도 조달금리가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주가 조정이 좀 장기화가 됐고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시가 배당률이 높아진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 주당 배당금에는 큰 변화가 없었는데요. 또 일부 리츠, 그러니까 롯데리츠 같은 경우에는 고금리가 좀 장기화되면서 주당 배당금도 좀 많이 낮아진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롯데리츠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2,400억 정도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서 담보보사채를 발행을 하는데 이렇게 되면서 임대수익은 한 19억 정도 증가를 했는데 이자 비용이 100억 이상 증가를 하면서 배당이나 배당 수익률과 배당금들이 많이 낮아졌는데요. 저희가 리츠를 투자를 할 때 공시율과 조달금리를 체크를 해야 되는데 공시율 측면에서는 국내 리츠 그리고 조달금리 측면에서 아니면 신용등급 때문에 대형 리츠를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들이 대신 부동산 투자해주는 리츠에 대한 관심 환기할 필요가 있다. 이런 설명이셨습니다. 지금 시간 8시 21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역시 주가가 올라주기를 바라는 간절한 염원과 함께 개장 전 체크포인트 우리 이성웅 이사님한테 들어보겠습니다. 저번 주에 들어왔던 선물의 매수 흐름, 그다음에 프로그램의 매수 강도를 놓고는 이번 주도 상승이 유리합니다. 그랬을 때 시가총액 상위주 같은 경우가 위로 키를 맞추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그 부분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IPO를 앞둔 현대차, 인도법인 같은 경우가 상반기에 판매량이 사상 최고치가 나타났다라는 데이터입니다. 이 부분은 IPO 이후에 하반기로 갔을 때 어느 정도로 이어지는지 여부가 중요한데 환의 효과의 착시라든지 그런 부분이 이 판매 데이터에게는 안 나타났기 때문에 실제 긍정적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현대차, 기아 관련된 부품주는 화신, HL만도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요. 연결해서 한번 종목들을 보시면 되겠고 다만 지금은 중소형보다는 대형주 쪽에 수급이 몰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부품보다는 완성차의 밸류 매력이 있기 때문에 저는 현대차, 기아에 무게를 두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4차 산업혁명 관련돼서 데이터 관련된 부분입니다. 금융지주사의 데이터 플랫폼 구축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더존비주온이라는 기업 같은 경우가 중심으로 사업을 하고 있어요. 관련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급과 관련된 부분의 연결이에요. 전력인프라 같은 경우 설비와 관련된 ETF 출시가 있습니다. 그러면 관련 수급에는 긍정적일 수 있겠고요. 변압기, 전선주 쪽으로 관심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주에 대한 관심입니다. 지금은 관련주는 HD현대일렉트릭, 재룡전기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개장 전 꼭 확인해야 할 뉴스와 전략 네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